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죠. 장현지 아나운서 전해 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미국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우려에 뉴욕 증시 급락했고 국내 증시도 이 흐름에 연동되면서 조정받고 있습니다. 양지수 모두 하락합니다. 코스피가 0.55% 약세로 2,611포인트, 코스닥은 0.7% 하락하면서 718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 메이저 수급 주체에 양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1,588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1,500억 원에 가까운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개인만 홀로 3,574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574억 원 팔자 포지션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이 126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합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723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우선 반도체 투톱은 약세입니다. 삼성전자가 1%대 내림세로 55,150원, SK하이닉스가 1.2% 약세로 20만 원 선 반납했습니다. 19만 8,100원대에 거래됩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도 강세입니다. 1.91% 오르면서 112만 1,000원대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삼성그룹이 바이오 분야 지배구조 개선에 나선다는 소식에 오늘장에서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3% 약세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0.48% 상승하며 거래가 84만 1,0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6위부터 10위 전부 하락합니다. KB금융이 0.7% 내림세로 97,300원, 현대차가 2%대 약세로 18만 3,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밖에 기아와 HD현대중공업도 모두 2% 가까운 내림세 보여줍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가도 확인하겠습니다.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 모두 약세입니다. 알테오젠이 0.3% 내림세로 32만 5천 원, 에코프로비엠 지금 3% 넘는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8만 5,200원이고요. 5위권 내에선 아침 HLB가 보합으로 전환됐습니다. 그 밖에 에코프로가 1.83% 내림세로 4만 25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약세입니다. 오늘도 3% 가까운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26만 2,500원입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펩트론 1% 가까이 하락하는 가운데 파마 리서치는 1% 가까이 상승합니다. 거래가 44만 3,500원 집계되고 있고요. 효젤이 1.78% 조정받습니다. 35만 9,500원. 반면 리가켄바이오는 1% 오름세로 11만 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클래시스는 0.67% 낙폭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 5만 8,9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장 특징적인 부분 확인하시죠. 오늘도 코로나19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최근 중화권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지난 팬데믹 당시 방역 모범국으로 주목받았던 대만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신풍제약 상한가입니다. 1,470원 기록했고요. 엑세스바이오도 22.7%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6,540원. 더 바이오메드 역시도 24% 가까이 급등합니다. 거래가는 8,120원입니다. 화장품주는 달바글로벌 상장으로 관련주 전반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장품 브랜드 달바를 운영하는 프리미엄 비건 뷰티 브랜드 기업 달바글로벌이 오버행 이슈에 현재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73.3% 급등하면서 현재 거래가 11만 4,9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그 밖에 화장품 관련주 내에서는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6% 가까이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14,290원. 제이준 코스메틱도 3.8% 강세입니다. 거래가는 8,470원입니다. 외환시장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환율 한미 환율 협상에 관한 경계감 속에 10원 넘게 급락하면서 1,370원대에 출발을 했는데요. 9시 31분 기준으로는 1,377원 20전이었고요. 현재는 환율 조금 더 올랐습니다. 1,377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52% 약세로 2,612포인트, 코스닥은 0.73% 내림세로 718포인트입니다. 미국 국채금리 급등으로 국내 주식시까지 흔들리고 있지만 미 증시 낙폭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오후장까지 하락폭 더 키우지 않고 코스피 2,610선 지지해낼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밤 미장이 크게 흔들렸어요. 이 흔들린 이유를 보니까 국채 금리가 치솟았고 20년물에 대한 입찰이 있었는데 좀 부진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가 의외로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에는 비교적 내성을 보여줬어요. 네. 세 번째 맞는 매였습니다. 2011년 S&P, 2023년 피치. 네. 점점 이제 맷집이 세졌기 때문에 좀 방어를 했는데 역시 재정 적자 우려는 떨쳐내지 못하는 양상입니다. 하필이면 무디스가 등급 강등하고 난 다음 첫 번째 미국의 2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습니다. 이걸 받아줘야 될 글로벌 이 기관들이 네. 이걸 입찰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물량이 있는데 입찰에 참여를 안 하게 되면 금리는 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160억 달러 규모로 진행이 됐는데 이게 지금 발행 금리가 5%를 넘어섰어요. 네. 이렇게 되니 투매가 나타난 겁니다. 10년물 미국의 국채 금리 4.6%까지 뛰었고요. 30년물은 5% 넘어섰어요. 이게 30년물 5%는 위험하다라는 마지노선으로 특히 10년물의 경우에는 글로벌 기준금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달러는 이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인덱스가 100 아래로 2주 만에 최저치로 떨어져 있고요. 뭐 등급 강등됐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 대통령 감세 추진하고 있죠. 네. 이러면 앞으로 이제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보니 재정 적자 우려가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뭐 아시아 증시 어제 그나마 좀 선방을 했어요. 사실 미국 증시의 주요 낙폭을 보게 되면 다우가 1.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1.4예요. 그나마 아시아 증시 가운데 국내 증시는 낙폭이 0.6에서 0.7 정도니까 낙폭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네. 좀 기대를 했던 게 어차피 지금 뭐 한미 2차 이제 실무 협의가 워싱턴에서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모처럼 만에 어제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 나오니까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여기다 환율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어제 6개월 만에 1,380원대로 떨어졌는데 어제 야간 거래에서는 1,371원까지 낮아졌어요. 그러면 사실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차 손보다는 환차 이익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원화가 강세로 나타날 경우. 그랬는데 오늘은 또 반대입니다. 외국인들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금 개장하자마자 지금 많이 팔고 있어요. 네. 2,200억 원 넘게 개인만 지금 순매수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 원화가 인위적으로 원화 절상돼 있다는 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우리 경제 펀더멘털은 여전히 취약한 가운데 미국의 이제 환율, 원화 절상 압박이 지금 압박 카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 때문에 지금 환율이 좀 좋지 않은데요. 이렇게 환율의 변동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것, 우리 수출 기업들 굉장히 좀 부정적인 뉴스고요. 아마 사학개미들,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역시 미국 주식 투자에서 이득을 본다 하더라도 네. 환전하는 과정에서 환차 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죠. 달러 값이 이렇게 떨어졌으니 미국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앉아서 그대로 떨어지는 분의 손해를 안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 이에 따른 국가 신용 등급 강등이 되고 나서 증시는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였고, 근데 위기가 끝난 게 아니었다. 잠재되어 있었을 뿐 이게 입찰을 해보니까 바로 또 이렇게 도드라지지 않았냐. 그럼 이제 앞으로 관세 협상 진행되고 있죠. 감세안도 의회에서 지금 심사를 받고 있는데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도 미장이 흔들릴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미국의 감세 법안은 사실은 1차 관문, 하원의 예산위원회도 가까스로 17대 16. 사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좀 심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 초에 있을 하원 전체 435명을 대상으로 한 이 투표에서는 과연 될 것이냐. 어쨌든 이제 공화당 측은 밀어붙이겠다라는 건데 이것도 좀 불투명해요. 그러다 보니 지금 무디스의 등급 강등으로 하루 첫날은 선방을 했지만 네. 재정 적자 우려를 탈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무디스가 등급을 강등했기 때문에 미국의 가장 안전하다라는 미국 국채도 좀 불안하네, 더 떨어지겠네라는 투자 심리 때문에 이걸 받아줘야 할 사람들이 글로벌 기관들이에요. 뭐 유럽부터 시작해서 일본, 홍콩, 해외 기관 투자자들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내다 팔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심지어 세계 2대 미국 국채 보유국에서 한 발 더 물러서서 영국한테 지위를 내줬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특히 최근 신용등급 강등 하락에다가 미국의 재정 적자 우려가 커지다 보니 경매 입찰에서는 추후 더 금리가 오를 것을 이제 베팅하다 보니 네. 지금 베팅하게 되면 손해거든요. 이 지표 금리보다도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쪽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어서 문제는 뭐냐? 지금 이렇게 장기물만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2년물 국채 수익률도 지금 4%를 넘어섰는데 이 얘기는 뭐냐? 미 연준이 가장 이제 통화 정책이 주로 영향을 받는 게 2년물 단기 국채예요. 그러면 연준의 금리나 시점이 점점점 뒤로 밀리거나 아니면 오히려 금리를 인상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네. 점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국채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도 불안 요인이지만 네.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부정적이에요. 결국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상황들의 코너로 몰리게 되다 보면 각 국가들과 지금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터프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관세를 통해서 얻어지는 분을 이제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 쓰는 걸 하겠다는 거고 이걸 바탕으로 감세를 하겠다는 거였는데 이 구조가 흔들리게 되니까 관세 협상에서 예를 들어서 더 요구를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20% 낮출 걸 10%만 낮춘다든가 이런 식의 좀 수위 높은 공격이 가해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지금 이번 이제 미국 공화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감세안만으로도 지금 전문가들은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가 3조 달러에서 5조, 최대 많게는 5조 달러까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미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는 한도가 차 있어요. 36조 달러, 5경원입니다. 이게 만에 하나 이자만 연 4%를 친다 하더라도 이게 연 이자 규모만 2,000조 원입니다. 네. 미국의 국방비가 한 1,100조 원이에요. 그 2배를 원금이 아니라 이자로 지금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관세 전쟁 여파로 4월에 이제 미국의 관세 수입은 꽤 많이 늘었어요. 무려 23조 원. 한 달 전에 비해서 87%, 2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지금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 건 교역국을 대상으로 기본 관세 10%. 네.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여기에 품목별 관세 25%거든요. 그러다 보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쿠아일로인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오히려 통상 압박을 더 거세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정도 관세 수입으로 과연 미국의 재정 적자 메꿀 수 있느냐? 한 달 이자 정도. 국가 부채 한 달 이자 정도 이제 택도 없다는 그렇습니다. 내기도 좀 벅찬 수준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예 더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미국 국가 부채 이자 부담을 교역국한테 떠넘기는 방식이 뭔가 그게 바로 이제 환율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어서 네. 이 교역국들 상대적으로 이득을 많이 보고 있는 교역국들 특히나 아시아가 될 수 있는데요. 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해서 원화 절상이라든가 아니면 100년 만기 이자가 없는 무이자 이제 미국의 국채를 매입하라라고 이제 강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 네.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게 아니라 지금 대만 달러도 이달 초에 이틀 만에 10% 넘게 오르면서 아시아 통화 전반적으로 다 오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는 지금 워싱턴에서 20일부터 현 시간 20일부터 사흘 동안 2차 기술 협의가 시작이 됐어요. 협의가 시작이 됐는데 미국의 요구대로 당초 4개 안건에서 6개 안건으로 안건이 늘어나다 보니 네. 우리의 파견 인력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환율 문제, 환율 절상 압박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제 이 장 마감 거래에서도 이제 1,370원대로 낮아졌지만 아마 더 빠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이런 모든 위기의 상황들이 미 국채 금리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미래 금리에 대한 걱정이 금리가 오르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얘기뿐만 아니라 일본도 요즘에 일본 국채 초장기 금리도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이게 국채 발행을 늘릴 그런 계획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일단 미국의 압박도 물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본은 일본 내부적인 문제도 좀 있어요. 지금 일본은 물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쌀을 수입해야 될 정도예요. 물가 우려 때문에 이제 지금 정치권이 지금 이 중의원 선거 앞두고서 참의원 선거 앞두고서 지금 소비세를 인하하겠다는 안을 지금 표결에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20년물 국채 금리가 어제 2000년 이후 25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쳤고요. 장기물이 30년물도 3.15% 급등하면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만에 하나 이제 7월 20일께 치러질 이제 참여연 선거에서 실제로 소비세 감면이 이제 통과된다라고 하면 장기 국채 가격은 더 떨어질 수밖에 더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일본 정부의 부채 비율, 이제 미국도 국가 부채가 심하고 일본도 국가 부채가 심하다면 미국의 국가 부채 채권은 누가 갖고 있냐? 전 세계가 좀 나눠서 갖고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 국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자의 걱정은 좀 덜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기물이 올라가고 있고 일본 정부의 부채 비율은 지금 뭐 GDP 대비 250% 수준입니다. 뭐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IMF 그리스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제 지금 캐나다에서 열리고 있는 G7 회담에서 지금 미국과 일본이 지금 환율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미국이 그러면 과거 1985년도 이 플라자 합의처럼 일본에게도 엔화 절상을 요구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니 네. 지금 일본의 국채 금리는 더 뛸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 부채가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요, 우주 기반의 미사일 방어 체계 골든돔 프로젝트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이게 화제도 됐지만 굉장히 논란도 되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감세하자고 정부 지출 구조조정하자고 이러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 타이밍에 이걸 지금 해야 되니 막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19개 주요 협상 대상국과 이제 통상협의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한 곳, 이제 중국은 유예된 거잖아요. 네. 합의한 건 영국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급해졌어요. 지지율 떨어지고 지금 내년 중간 선거 앞두고 굉장히 전국적인 이제 이 반대 물결이 좀 거세지니까 이를 타개할 게 뭐 있는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골든돔이라는 프로젝트,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자기 임기 내 3년 이내 이거를 완료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아마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아이언돔을 이제 연상케 하는 모델인데요. 네. 미사일 요격 체계입니다. 여기에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1,750억 달러, 약 244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인데 우주 기반의 이제 요격 시스템이다 보니까 우주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다 보니 관련주들은 굉장히 좀 오르고 있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과연 실현 가능한가? 과연 3년 이내 이게 가능한가? 임기 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천문학적 예산 문제도 역시 찬반 논란이 있다는 겁니다. 또 기술적 타당성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의문으로 남는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발표하고 행정서명에 서명했다는 자체만으로 우리나라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여러 가지 우주항공, 방산 관련주들은 좀 주가가 상당히 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거침없는 행보. 흥미롭긴 하지만 참 불안해 보이기도 하는 행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국내 증시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세예요. 아무래도 간밤 미장의 하락 영향, 미 국채 금리의 급등 이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사실은 미증시에는 이제 통신 서비스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다 내렸어요. 소형주는 더 많이 내렸고요. 근데 국내 증시가 이제 코스피는 그래도 2,600선을 좀 지지하고는 있습니다. 0.8%가량 떨어지고 있고 코스닥도 0.7%가량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세가 조금 좀 커지고 있다라는 게 불안이 오이긴 한데 근데 네. 이 시각 현재 지금 글로벌 나스닥 선물 지수와 S&P 500 선매일 지수가 지금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좀 돌아섰어요. 네.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시아에서는 일부 또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백신 관련주들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별도의 이제 이 인적 분할을 통해서 에피스를 지주회사로 이제 만들어서 바이오에피스를 이제 상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제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삼성물산입니다. 네. 4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삼성 관련주들이 지금 오름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좀 방어하는 양상이긴 합니다.
여기에다 이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 오히려 유상증자 규모가 더 늘어나다 보니 아직도 그래도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낙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미국 증시가 한 1에서 2% 내외로 빠졌다면 국내 증시는 조금 그나마 좀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비트코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비트코인 얘기를 이 시간에 많이 하진 않는데 오늘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달러화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정말 저 포도는 신포도일까 야 하면서 사지 않았던 게 후회스러운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뉴욕에 있는 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시스에 따르면 전날까지는 미국 시장 끝날 때까지는 11만 달러를 돌파하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끝나고 난 다음 지금 아시아 증시가 개장하면서 11만 달러를 조금 전 오전장에 지금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1월 21일로 기록했던 10만 9,300달러 이게 사상 최고가였는데 그걸 딱 넉 달 만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이제 미국이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이 관세 정책을 이제 포고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당시만 하더라도 7만 4천 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지난달부터 이제 슬금슬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 상원이 지난 19일이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달러 베이스 내지는 유로화 베이스 특정 자산의 가치를 1대1로 연동하는 코인인데요. 이게 사실 규제하는 법원이지만 시장에서는 이게 좀 정당화된 금융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이제 이 평가가 나오다 보니 비트코인에 이어서 그리고 이더리움 이제 이러면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테더와 같은 이런 이제 이 코인이 코인 관련된 파생 상품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인데요. 네. 여기에다 미국의 이제 50개 주 가운데 텍사스주 하원이 또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킨 것도 지금 이제 가상화폐를 끌어올린 요인인데요.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오면 기관 투자자들, 자산운용사들이 계속 삽니다. 지난 이제 5월 한 달 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로 무려 한 6조 7천억 원, 8천억 원 상당의 이제 33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지난 1월 이후 가장 많은 역대급 금액이 나타나고 있는데 통상 이제 5월 되면 비트코인은 팔고 떠나라. 셀인 메이라는 이제 격언이 있었는데 이번엔 반대다. 오히려 더 사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그러다 보니 투자은행인 SD은행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 퇴임 이전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한 50만 달러 돌파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을 내고 있는데요. 50만 달러요? 이제 11만 달러 돌파인데 50만 달러면 가만히 있어보자. 4배 이상. 맞습니다. 더 지금보다 한 오른다. 주가 6억 8천만 원 선이니까 서울의 외곽 국민평형 주택 한 채를 소유할 수 있는 규모까지 오른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 나가지 않았나. 너무 장밋빛 전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현재 미국 국채며 안전자산인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워낙에 줄다 보니까 대체 자산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이제 곳으로 뛰고 있는데 네. 이걸 주목해야 될 게 뭐냐. 비트코인만 뛰고 있지. 사실 뭐 물론 이더리움도 뛰긴 뛰었습니다. 그러나 전고점은 아니고요. 알트코인과는 좀 괴리가 있다. 알트코인으로 계속해서 매수세가 전이되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전망은 자유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또 따른다는 거. 지금 비트코인은 일단은 최고치 경신했지만 금 같은 경우는 다시 또 금도 다시 이전 사상 최고치를 향해 또 가려고 해요. 시동을 또 거는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달러와 같이 가장 안전한 자산은 금은 그동안은 최고점 돌파하니까 차익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차 또 달러 약세와 또 지정학적 불안감이 이어지다 보니 또 일주일 만에 최고치인데요.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6월 선물 가격은 트라이온스당 오늘 또 올라서 3,313달러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4월 22일, 지금 딱 한 달 전이었습니다. 3,500달러 돌파한 이후에 차익 매물로 조정을 보였는데요. 근데 이제 미국 신용 등급 떨어졌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니까 안전자산인 금 매수세가 지금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달러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뭐 금을 사려는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여기다 뭐 이스라엘 조금 심상치 않고요. 우크라이나도 이제 종전이 협상이 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이런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불확실성을 좀 키우고 있는데
경기 침체와 부채 문제가 더 심화된다면 금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많이 오르면 그만큼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커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언제나 한쪽 방향으로 오르는 자산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공약 검증은 저희 직설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소상공인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때부터 어려워진 내수 경기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이 이 대선 정부에서도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른 건데요. 대선 주자들은 금융, 소비 진작 이런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소상공인들의 위기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자, 그런 만큼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고민이 담긴 공약들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한국인터넷 PC카페 협동조합 김기홍 이사장 나오셨고요. 또 경기과학기술대 조춘한 조교수, 또 고려대 경제학과 강민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어만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니까요. 또 다양한 의견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힘들다는 얘기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려서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나아졌냐라고 그렇게도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전해진 소식들을 보면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뉴스들만 접하게 되거든요. 실제 현장에서 보시는 현재 자영업자 소상공인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우선은 가장 극성수기였던 12월, 1월에 좀 네. 이런 나라가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좀 소비 심리가 좀 위축됨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회복하지 못했던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로 인해서 현재까지도 그 악재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지금 빚이 계속 늘어남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언제 이런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그런 탈출구가 언제 마련되냐에 따라서 현재 회복이 되냐 안 되냐의 길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라는 게 이게 순환하기 때문에 네. 안 좋을 때도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이제 기대를 갖고 버티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지금 버티시는 분들도 거의 여력이 없이 이젠 정말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윤석열 정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했던 플랜들이 쭉 계획된 것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계획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조기 정권이 이제 종식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정권이 또 출범함에 따라서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긴 하지만
기존에 실행하기로 했던 그런 모든 정책들이 무산됨으로 인해서 다시 새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더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교수님 코로나 때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공급망이 이제 붕괴가 되면서 물가가 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소상공인이 힘들게 했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뭐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는 또 연말 경기가 또 무너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또 이중 삼중고를 겪게 만드는 그래서 지금의 소상공인들의 겪는 어려움 역대로 봤어도 상당히 힘든 시기다 이렇게 보고 계시나요? 네, 역대로 봤을 때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요. 코로나19엔 또 소비 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아예 오프라인에서 소비가 안 되는, 위축되는 현상이 생김에 따라서 사실상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자영업자분들이 오프라인에서 내가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경쟁이 사실상 온라인에서의 경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맛집이라는 맛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프라인에서 내가 레시피시나 이런 거를 맛집을 만드는 게 아니고 온라인에서 누가 더 홍보를 잘하냐의 싸움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는데 소상공인 분들이 거기에 디지털 전환이 늦다 보니까 전혀 대책을 못 세우고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소비가 회복될 걸로 예상을 했지만 소비가 계속 위축되고 또 금리 인상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게 계속되면서 소비 위축이 가중되다 보니까 생은 탈출구가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 구조에서 봤을 때 교수님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가 여전히 높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분들이 흔들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어려워지면 소비도 어려워지고 경기도 전반적으로 다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악순환의 고리가 이제 계속 발생한다는 예, 맞습니다. 이 소상공인들이 이제 과거의 정부에서는 이제 수출 위주 그리고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이 소상공인들이 상당수 우리나라 역사 동안에 역사 과정에서 상당히 소외시됐던 그런 계층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분석에 하면 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소상공인들이 이제 지역 경제에 고용을 하는 그 주체입니다. 네. 이 지역 경제로 갈 만한 대기업도 없을 뿐더러 큰 기업들은 뭐냐면 거의 서울에 집중하는데 이 지역 경제에서 유일하게 고용하는 그런 돌출구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소상공인들이고 또한 이들이 뭐냐면 소상공인들 입장에 이제 사업자뿐만 아니라 실제는 소비자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돈을 벌면서 그 돈을 이제 지역 경제에 소비함으로써 이 지역 경제에 또 활력을 줄 수가 있고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상당적으로 이제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하지만 네. 대기업 물건을 근본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이제 소비자이고 그 소비자를 주체적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 이제 소상공인들인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 만약에 이분들은 어려운 분들이고 우리가 도와주는 분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도와준다는 생각이라는 것이 올바른 생각일 수 있지만은 그것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 이분들이 뭐냐면 경제의 허리로서 경제의 여러 가지 충격을 완화해주고 고용의 주체로서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부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도와준다는 것이지. 이것이 뭐냐 인도주의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시각일 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강 교수님이 언뜻 내비치긴 하셨는데 이번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을 보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토론해야 될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모두 소상공인들의 채무 탕감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근데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는 배드뱅크 의 개념, 김문수 후보는 기금, 그러니까 새 출발 기금을 좀 확대하자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죠. 여기에 이제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채무탕감이란 말이에요. 직접적인 빚을 탕감해 준다. 역대 직접적으로 빚을 탕감해 준 사례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가 없었어요. 일단 빚 탕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우선 이 채무 탕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네. 사실 코로나19에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방역을 했던 사례로 인해서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그 당시에 정책기금마저도 저희가 대출을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저금리라는 어떻게 보면 좀 특수한 혜택을 누리긴 했지만 네. 결과론적으로는 빚을 내서 저희가 빚을 갚은 형국입니다. 이런 형국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곧 부채가 갚을 수 있는 뭔가 이런 정책으로
저희가 살아날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이 연착륙으로 해서 이어졌다면 이걸 회복을 통해서 저희가 빚을 갚을 수 있었겠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로 이 경제가 회복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당시에 졌던 빚들을 탕감해야 한다라는 것이 소상공인의 뜻인 거지. 네. 소상공인이 무슨 개인으로 어떠한 그 빚을 진 것까지 탕감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강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경제 한 주체로서 저희도 이런 과거에 정말 국가의 재난에 의해서 발생했던 빚이 좀 탕감이 되고 그걸로 회복을 하고 저희 자체도 소비자이거든요, 결국엔. 저희도 식당을 운영을 하지만 저희가 식당에서만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옆집 가서 또 밥도 사 먹고 가서 저희가 의류도 사 입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는 하나의 소비자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런 허리가 좀 회복이 되는 데에는 채무 탕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뭐 비단 뭐 이재명 후보께서 뭐 또는 김문수 후보께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과거에 문재인 정권부터 뭐 윤석열 정권까지 쭉 이어져 오는 하나의 민생에 관련된 여야를 떠난 민생을 위한 그런 경제적 정책이 아니냐라는 것에 좀 채무 탕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코로나19 때 정부의 이제 강제적인 방역 조치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네. 그때 이제 그 기간에 이루어졌던 예를 들어서 빚, 채무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 놓였고 책임 소지도 정부 쪽에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국한에서는 채무 탕감하는 게 맞다라고 네. 보시는 거고. 자, 두 분께도 의견을 듣겠습니다. 교수님께 먼저 들을까요?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채무 탕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과도한 부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상 문재인 정권 때도 일시적으로 채무 탕감에 대해서 창업한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채무 탕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면서요. 창업한 후에 계속 사업자 등록을 바꾸면서 탕감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도덕적 해이나 이러한 미봉책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아까처럼 앞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 일정한 코로나 때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만 일시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찬성하는 부분이지만 전반적인 채무 탕감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금융권에서의 그 붕괴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 재정이 너무나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은행권에서도 그거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미봉책에 좀 불과하지 않나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도덕적 해이라는 게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요? 도덕적 해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창업을 한 다음에요. 정책 자금을 받은 다음에 이거에서 폐업을 하는 거죠. 아, 정책 자금만 받고 폐업을 해버리는. 네, 폐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창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부가세가 매우 그 세금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1년 반 또는 2년 단위 이렇게 폐업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이 여기다 채무 탕감까지 거기다가 더해진다면 사람들이 계속 이름만 바꿔서 창업을 하게 되는 거죠. 같은 음식점이지만 사업자 등록증이 계속 바뀌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정책이 같이 추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교수님께도 의견 듣고 아, 다음 예. 논의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이제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항상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먼 옛날로 돌아가서 2007년, 8년도에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제 미국 정부가 뭐냐면 많은 금융 기관들이 도산을 하니까 거기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이제 왜 기업을 도와주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그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의문을 제기했지만 결국 미국 정부는 많은 금융기관을 살렸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시티 그룹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살아났고 그럼으로써 이제 미국 경기가 이제 어느 정도 지탱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문제는 항상 발생을 하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볼 때는 이번 사건은 도덕적 해이를 감안하기보다는 너무나 예상치 못한 사태가 계속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상황이고요. 네. 아까 전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코로나는 아무도 예상을 못한 거였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가장 떠안은 그 주체가 자영업자고 정부에서는 결국 뭐냐면 가장 그 어려움을 떠안을 주체로서 자영업자를 선택을 한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정부에서 이제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 이제 계엄 사태가 있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부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야당도 책임도 있고 여당도 책임도 있고 국회에서 감시를 제대로 못하는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예상치 못한 사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산불과 같은 재난 상황과 같다. 산불 피해도 전혀 예상을 못했고 집이 다 타버렸지만 이것은 정부가 배상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의 소상공인들도 예상치 못하는 두 가지의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정부가 특별히 이걸 특별한 그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비탄감까지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때 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상공인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뭐냐면 경제의 활력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잖아요. 이번에는 만약 비탄감을 해준다고 가정을 해보죠. 또 같은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 거나 보장이 있어요. 그런 부작용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춘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좀 특수 상황이고 그것을 이제 노리는 이제 뭐 전문 브로커들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런 분들의 영역이고요. 실제적으로 이 소상공인의 채무 탕감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빚을 졌다고 채무를 탕감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방만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수한 상황, 정말 국가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국민적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사안이라면 이런 부분에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직접적인 비탄감이라는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빚장을 풀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만 이런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계층에 있는 누군가도 예를 들어 코로나19 혹은 그에 준하는 어떤 상황에 나도 이런 상황 때문에 피해를 봤다. 그럼 나도 예를 들어서 비탄감 같은 직접적인 지원책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같은 논리로 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코로나 상황에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 강제적으로 국민들 출입을 막았던 국가들도 있습니다. 소위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주마다 달랐지만요. 캘리포니아에서는 국민들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강제 조치를 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강제적인 조치를 했던 사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만 국한됐었거든요. 출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측에서 선택에 의해서의 선택권을 주어졌지만 이 강제권이 행사가 됐다는 것에 조금 의미를 두고 싶고요. 이게 소상공인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계층에서든 국가가 강제적인 재산 손실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는 그런 부분을 강제적으로 조치를 했다고 한다면 네.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의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단순한 채무 탕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 그것으로 피해본 국민에게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는 바람인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은 뭐가 될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는 이제 배드뱅크, 그러니까 부실 자산을 떠안는 은행 같은 개념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예전에도 이제 시도된 적이 있었는데 사례가 있었단 말이죠. 현실적인 대안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강 교수님? 예. 일단은 배드뱅크라는 걸 얘기한 거 봐서는 국가가 전적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을 뱅크를 통해서 한다는 것인데 저는 뭐 이거의 구체적인 것은 이제 어떻게 계획을 하는지 이제 공약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는 것인데 국가가 어느 정도 이제 배드뱅크를 이제 만들어서 배드뱅크는 이제 민간 기업이겠죠. 이래서 국가가 이제 신용 지원을 한다. 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올바른 접근 방법인 것 같습니다. 국가가 직접적으로 이제 만약에 비탄감에 대한 걸 직접적으로 해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불만 사항이 국가한테 몰릴 수가 있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부담이 됩니다. 이 형평성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렇게 한 것 같고 또 김문수 후배도 이제 새 출발 기금 확대라는 이런 공약을 내서는데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중간에 이제 금융기관이 국가랑 이제 소상공인들의 중간에서 이 역할을 하는 것인데 또 국가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신용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담을 피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사실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 기금, 정책, 대출 이런 것들은 이름만 바꿨지 계속 있어 왔잖아요. 이번에 대선에도 후보들이 다 이런 정책 자금들을 확대하겠다라는 공약은 공이 똑같이 내놨습니다. 이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냐에 대한 판단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실상 이러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전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5년 연장까지 지금 이제 가능하고요. 지금 저금리나 특례보증이나 이런 것도 모든 제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실질적인 그 지원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재탕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금리라는 부분과
저는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분이 지원 정책이라는 정책에서 저금리에서 운영자금을 대출하고 있지만 사실 이 운영자금을 대출해 줄 때 그 선별적으로 대출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선별적 대출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진입 장벽이 너무 낮은 게 저는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자격 조건만 갖추면 신청하면 다 나오나요? 네, 대부분 이제 신청하면 다 나오게 되는데요. 네. 사실상 창업이 소상공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문제도 있는데 처음에 진입을 할 때 중요한 거는 내가 기회형 창업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냐 실패할 수 있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10%의 자영업자만 생존할 수 있는데 너무 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하신 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뭐 치킨에 대한 치킨의 점령이라는 치킨이 계속 뉴스에서 나오듯이 소상공인 분들이 너무 쉬운 진입 장벽이 없는 곳으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네. 거기로 몰리다 보니까 이제 되는 거고 거기에 저금리 대출을 받기 전에도 저금리 대출 같은 경우에도 좀 선별적으로 정책 지원과 그리고 기회형 창업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좀 집중해서 지원하는 정책이 가야지 지금처럼 이게 연장, 생명 연장을 위한 지원 정책은 이제 좀 지양돼야 되지 않나 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공약을 살펴보면 소상공인들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이제 전문은행 설립에 대한 공약도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1금융권에는 이제 대출을 받기 힘든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신용도가 낮은 분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전문적으로 받아주는 이런 전문은행. 우리 예전에 인터넷은행 또 사실 그런 취지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이런 전문은행의 설립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안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뭐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그 기업은행의 출발이 좀 비슷한 결로 출발한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을 위한. 네, 중소기업을 위한 네. 뭐 그 같은 결로 이번에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은행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게 금융의 건정성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건정성을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재정 건정성을 이어가기는 힘듭니다. 그것도 저리로 한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민간의 은행을 통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신설은행을 건립하기보다는 국가에 있는 금융기관들을 활용해서 뭐 공단이라든지 이런 뭐 소상공인진흥공단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금융기관을 수행할 수 있는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활용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공익의 목적에 맞는 공익성을 갖는 그런 금융기관의 운영이 필요하지. 그런 은행을 통한 것은 초창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그 기업은행의 사례로 보더라도 시중은행과는 같은 그런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다른 게 지금 우리 산업은행 같은 네. 곳인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네. 지원하는 그런 가칭으로 할게요. 뭐 자영업은행, 네. 소상공인 네네. 은행이라고 네. 할게요. 그런 이제 국책은행을 만들자. 네. 그게 현실적인 대안이다. 그렇죠. 기존의 금융기관, 그러니까 사실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직접적인 대출이 필요한 거라고 한다 그러면 예. 저금리에 대한 부실이 나왔을 때 그거를 누가 부담을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아까 말씀하신 배드뱅크도 결국에는 이 금리를 부담하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터넷 은행들도 이런 부실 채권에 대한 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들의 성질을 띤 그런 이제 기구들이 좀 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지 않나. 목적성만 보자면 그렇습니다. 네. 결국 국책은행으로 네. 설립을 해야 되는 게 맞다. 민간 쪽이 아니고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강 교수님께 먼저. 예. 저 이사장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목적성만 봤을 때는 국책은행이 훨씬 잘 수행을 하겠죠. 하지만 이제 국가가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은행을 만든 이유는 그 재정 부담이라는 이유가 큽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추세가 그 민영화가 되고 있죠. 그 은행조차도 이제 민영화로 만들라는 것인데 실제 이런 중간적인 은행은 완전한 민영화 은행도 아닙니다. 국가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신용 지원을 해주겠다. 어느 정도의 재정 부담을 하지만은 은행 입장에서도 이제 이득을 낼 수 있는 구조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제1금융권의 은행들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게 제1금융권은 이제 신용이 좋은 대기업 위주 그리고 뭐냐 신용이 좋은 그런
소비자 위주로서 대출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거에 끼지 못한 은행들이 많습니다. 이거에 끼지 못한 은행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국가가 이런 소상공인 은행을 만들었을 때 이거라도 해보겠다 해서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런 경우는 국가가 어느 정도 신용 지원을 해주면 이 은행들도 뭐냐면 우리도 뭐냐면 소상공들이 그렇게 신용은 좋지 않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국가가 신용 지원을 해주면 우리도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해서 이제 윈윈 그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경제학자로 봤을 때는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데 그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것이 실효성이 있냐는 결국 은행도 뭐냐 이득을 쫓는 집단이라서 저금리로서 소상공인들한테 이제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냐는 더욱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국채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위험 부담 리스크 측면에서요. 정부가 모든 부담을 가져가는 모델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제1금융의 인터넷 전문은행도 있고 특례보증이라는 제도도 있고요. 신용보증재단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리스크를 분산하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그 4월 1일자로 인터넷 전문은행인 한국소은행이 이번에 그 인가 허가를 냈는데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데이터를 관리하는 회사,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회사, 은행, 그다음에 전반적인 회사들이 한 17개가 컨소시엄을 했더라고요. 그럼 여기에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여기서 내세우고 있는 게 소상공인들이 결제 대금을 먼저 지불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불에 대해서 나중에 이자를 받거나 아니면 그런 모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리스크를 그 최소화하는 측면에서는 정부의 국채은행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중은행들과 그다음에 지금 신용보증재단이나 특례보증을 적극적으로 뭐 이자에 대한 감면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소은행 같이 다양한 기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정부가 거기에도 일부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새로운 국채은행이 만들어진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 최근에 이제 경쟁이나 이런 부분이 비용적인 부분에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채은행은 사실상 이봉책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이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은 기존에 있던 특례보증과 신용재단에서 신용보증재단을 좀 더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정책 자금이나 이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재단이나 기금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네. 또 다른 국채은행을 만드는 것은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좀 지원을 받으려면 이런 정책적 지원 말고요. 경기가 좋아야죠. 소비가 좀 활성화돼야죠. 그래서 또 나오는 게 이재명 후보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지역화폐 이야기입니다. 지역화폐는 늘 정치적으로 논란거리가 되고 있기도 한데 이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역화폐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위 장사 잘 되게끔 지원해 주는데 도움이 될까? 이렇게 질문해 주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서울시, 뭐 경기도, 같이 부산 이런처럼 광역 도시에는 제가 보기에는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소비자들이 그 지역에서만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지역, 활성화되는 지역에서는 이게 도움이 되지만 사실상 소멸되고 있는 지역,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불협화음이 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사실상 동네에 사는 분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분들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지역 화폐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화폐이기 때문에 네. 이게 지자체마다 전략적으로는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략적 선택이 근데 전국에서 이걸 시행한다면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전국 국가로 봤을 때는 사실상 안 되는 부분이야. 지자체에서는 뭐 만약에 뭐 관광도시다. 관광도시한테 외부 고객이 유입됐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던가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화폐에서의 가장 큰 맹점은 지역에서만 그 화폐가 운영되기 때문에 기존의 지역화폐를 운영한다면 카드사라든가 은행 등 전국망을 가지고 있는 데서 지역화폐를 그 지역화폐를 함으로 해서 편리성을 높여주는 정책까지 같이 가야지 지금처럼 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부익부 빈익빈이 더 편차가 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의 성격이나 규모, 인구의 동향 이런 것들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것이다라고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사장님, 네. 지역화폐. 네. 예를 들어서 실험적으로 도입된 데가 있어요.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는 것도 있고 부정적으로 뭐 이야기하는 평가도 있고 네.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역화폐라는 시스템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지역화폐를 시행을 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냐. 당시 한동훈 전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그런 현금깡의 문제라든지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지역에 국한돼 있는 또 지역에 또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익부 빈익빈의 지자체의 또 그런 약간 양극화의 또 현상에 의해서 얼마만큼 또 지원을 하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이것은 인구라든지 편차했기 때문에 고르게 분포하지 못한다라는 한계점도 명확히 드러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자면 이 지역화폐라는 시스템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현금깡이나 이런 도덕적 해이를 좀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들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대안과 또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야당에서 또 주장하는 거,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잘 융화를 시킨다면 조금 더 좋은 롤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네. 내 말이 옳아 이렇게만 해야 돼라고 한다라는 것이 소상공인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입장이고요. 이 좋은 제도를 좀 머리를 맞대고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이것으로 인한 내수 경제 활성화는 반드시 좋아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인 거잖아요. 그 지역에서 돈이 돌게끔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찬반이 지금 뜨거운 논쟁거리인 걸로 알고 있는데. 논쟁이 많이 되는 것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역 화폐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강 교수님이 대부분 찬성을 많이 하시네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 화폐라고 하면 이제 보편적 화폐라고는 다른 거죠. 보편적 화폐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나 쓸 수 있는 화폐고 지역 화폐는 이 세 가지를 다 제한을 시켜놨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제한을 시켜놔서 이것이 이제 결국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 위주로 쓰는 것이 이제 지역 화폐라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대체 효과죠. 어차피 내가 거기서 살라고 했는데 지역 화폐가 주어지면 지역 화폐로 그 소상공인한테 쓰고 이 돈을 이제 다른 데다 쓴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소상공인들의 그 매출 효과는 없다. 이것이 대체 효과고 이제 두 번째 매출 증대 효과는 없다. 매출 증대 효과는 없다. 이것이 대체 효과인데 또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소상공인들이나 이제 작은 영세업자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 광고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지방 정부와 지역 화폐를 이제 주어질 경우에는 이 지역 화폐를 어디에 쓸 수 있냐를 그걸 정부가 또 알려줍니다. 지방 정부가.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걸 찾아보고 이런 데서 쓸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서 소상공인들의 그런 음식점 같은 것을 한번 각인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찾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한번 새로운 것을 찾아간다는 게 엄청난 것입니다. 이 많은 소상공인들이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을 만듦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 광고 효과가 없어서 단 한 번의 방문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효과는 이렇게 광고 효과가 있고 검색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고 또 이거에 대한 또 반론으로서는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지역 화폐를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현금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1,000원짜리 화폐를 이제 900원에 판다는 이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 100원을 메꿔야 된다는 이런 비판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소상공인한테 1,000원이 쓰인다면 이조차 대단한 겁니다. 정부가 100원 정도의 그런 재정을 사용해서 일반 사람들이 소상공인한테 1,000원의 물건을 산다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매출도 늘 뿐만 아니라 또 소상공인들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또한 정부에 대한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소비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효과라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경제적으로 학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잘 계획을 하고 이런 광고 효과나 이런 매출 효과를 잘 계획해서 지방 정부에서 만들면 아주 효과 있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강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첫 대선 토론 때 논란이 됐었던 호텔 경제학에 대한 이론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말씀을 하시네요. 결국 누군가 호텔을 예약해서 예약금을 줬을 때 그 돈이 돌고 돌아서 호텔에 다시 돌아오고 나중에 예약을 취소해서 예약금을 되돌려 줬더라도 호텔을 비롯한 그 지역은 다
예. 돈이 들어도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 근데 제가 이제 호텔 그거랑 비슷한 괴를 같이 하시는 것 저 같아서 그거랑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너무 그거는 죄송합니다. 좀 왜 그러면 이제 제가 말하는 지역 화폐라는 건 실제 매출이 느는 거고 호텔 경제하려면 매출이 느는 효과만 보는 것이라서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실물 경제에서 실제로 수치가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호텔 경제학이라는 건 뭐냐면 실물 경제에서 매출이 늘지는 않지만 매출 심리가 는다는 이런 심리적인 효과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심리적인 효과가 아니라 이제 지역 화폐는 뭐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짓궂었습니다. 네, 교수님.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화폐 제도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온누리 상품이라는 소상공인들의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정부 정책으로는 온누리 상품에서 전국적인 균형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지역화폐는 정부 단위가 아니라 지자체 단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선택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 어떻게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지역에서는 지역화폐를 통해서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지 정부가 지역화폐를 이걸 활성화시키고 이러다 보면 이제 기존에 있던 온누리 상품권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돌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화폐는 지역 단위, 지자체 단위에서의 전략적 단위로 제가 보기엔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정부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을 통해서 뭐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그 골목형 상점가나 이런 데만 사용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확산시켜서 모든 오프라인에 있는 매장으로 확산시킬 것인가 온누리 상품권을 이런 정책 추진이 오히려 더 빠르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하는 것이 이런 특수 화폐의 성질에 따라서 소외되는 업종들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지역화폐든 온누리 상품권은 사실은 이 분위기거든요. 결국에 뭐 25만 원을 번다라는 개념보다는 25만 원을 투자해서 소비 심리가 이제 막 진작이 되면 내가 막 더 사고 싶고 또 옆집에도 가고 싶은 그런 사실 소비 심리를 더 끌어올리는 거의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좀 제한돼 있는 업종들 또는 포함되지 않는 업종들까지 좀 포함을 시키는 또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뭐 다만 이 이슈에 대해서 또 그러면 이런 화폐 가치가 좀 떨어진다라는 이슈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네.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무언가의 또 그런 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지원단을 설치하겠다 이런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전담 기구가 생기면 전담 정책도 생기고 전담 예산도 들어온다라는 얘기에서 기본적으로 환영하실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교수님께 먼저 의견 들을까요? 네네. 그래서 뭐 김문수의 소상공인 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보기에는 그 문재인 정권 때 자영업 비상안과 좀 비슷한 계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 소상공인 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정책은 지금 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자체, 정부 모든 곳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더 통합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는데 네.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상공인 정책은 모든 게 다 정부 주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뭐 대출을 하고 이런 모든 프로그램이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이제 민간으로 넘기는 작업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우리 소상공인 정책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인지 중간에 있는 컨설턴트, 지원하는 사업자 이러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인지를 좀 평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단이 생긴다면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 사업을 바꿔야 되지 않나라고 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SI 업체들이 거기에 들어왔었거든요. SI 업체들이 들어와서 거기를 이제 활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직접적인 혜택을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가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거를 추진할 수 있는 지원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단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 부처 안에 중소벤처기업부 안에 전담 차관을 신설해 달라
이런 요구도 하고 있어요. 더 격상된 조직을 이거는 말하는 거잖아요.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소상공인이 정말 거시 경제에서 중요한 요소로서 두각이 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소상공인에 대해서 정말 소외된 계층 그리고 우리 경제에서 어려운 계층에서 이제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점점 경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부터 이제 현재까지 수출 위주의 정책을 펴왔죠. 이런 수출 위주의 정책을 펴왔지만 이거에 대한 취약점도 있습니다. 수출이 제일 잘 되다가 현재처럼 이제 트럼프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오면 이 수출 위주의 국가는 휘청하기 나름입니다. 이때 국가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내수 시장인데 그 내수 시장의 한 축을 구성하는 것이 소상공인입니다. 그래서 이 내수 시장이라는 거 보면 수출 위주의 기업들이 휘청할 때 이 충격을 흡수하고 또 고용이 줄 때 이 고용을 흡수하는 것이 소상공인이라서 거시 경제학적 측면에서도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중요성이 두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차관, 전단 차관까지 신설을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단위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의 수준보다 더욱더 정부기관에서 높은 사람이 이 문제를 전담적으로 담당해야 될 것은 그 필요성은 거시 경제적으로서도 그 필요성이 두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기구 없어서 예를 들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지원 못 받았냐 이렇게 그러니까 기구 만들고 안 만들고에 너무 네. 집착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기 이전에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다 관리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필요성을 이해해서 부를 이제 나눴었죠.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냉정히 말씀드려서 이제 코로나 시기부터 이제 힘을 받기 시작한 부서인데요. 실질적으로 중앙관계부처 중에 중앙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벤처부가 힘 받는 게 조금 약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소상공인 관련된 정책은 강민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한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게 저출산 문제로도 연결이 될 수 있고요. 경제 성장에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허들이라는 것이 근실 한 3, 4년 안에 이게 좀 많이 이제 좀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는 게 소상공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소상공인이라는 영역이 우리 국가 경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는 모두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 공감하는 것에 비해서 이 비중 높은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차관이 없다. 이걸로 인한 정책이 그냥 단순한 몇 가지 정책으로 절대 소상공인 살아날 수 없습니다. 굉장히 긴밀한 이 생태계에 허들 역할을 하고 정말 긴밀한 연결 고리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한 3, 4년 전부터 소상공인들이 주장해온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요, 이 가맹점,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본사가 되겠죠. 플랫폼의 공동 책임제,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내용의 공동 책임제를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김기용 이사장님께 좀 들어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이게 이제 뭔가 이제 가맹점이 잘 안 됐을 때 본사와 공동 책임을 지게끔 하는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네. 우선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사실 이 새 후보들 이외 후보들도 계시지만은 네. 개인적으로 소상공인의 영역에서 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고 조금 직설적인 그런 공약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네. 어찌됐든 간에 이 가맹점주와 가맹본사의 논쟁은 항상 끊임없는 이슈였습니다. 그 이슈에서 국가가 했던 부분은 가맹점주와 가맹본사를 연결시켜서 너희들끼리 대화해. 여기까지가 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뭔가 관련된 법안이라든지 진전된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 공동책임제라는 것은 결국은 가맹본사는 가맹점주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고 네. 이 가맹점주는 이 가맹본사의 브랜드의 가치를 통해서 영업의 이익을 또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공동체의 성격에 이미 성질을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책임을 가맹점주가 진다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공동책임제를 통해서 이 본사와 이 점주 간에 서로 상생을 통한 발전을 할 수 있는 방향이 명확하다면 이 제도가 안착돼서 꼭 이준석 후보의 공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후보들이 정권을 잡든 간에 이번 정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기존 계약 구도가 다 지금 완전히 틀이 바뀌는 건데 본사의 반발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게 있는데요. 네. 이준석 후보의 공약을 보면 가맹 플랫폼 공동 책임제 3가지 아이템이 있거든요.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 플랫폼 리뷰 중재위원회, 그다음에 외식업체의 가맹부의 가맹점주에 지치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공동 책임제를 지르고 있는데요. 먼저 세 번째 건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가맹본부가 잘못을 할 경우에는 3배 이상의 배상을 하는 게 가맹사업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책임제보다 더 강한 법이 적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뷰중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편의점협회에서 자율분쟁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네. 이런 제도를 통해서 대체할 수 자율규제 쪽으로 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권리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 내용을 거의 다 대부분 대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가맹 플랫폼 공동 책임제라는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지만 사실상 기존에 있던 법에서도 촘촘히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모든 사업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가맹본부든 가맹점주든 그래서 서로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가맹사업법이 계속 진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공약으로 좀 넘어갈게요. 이재명 후보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육아휴직 수당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이게 원래 지난 총선 때도 제시됐던 공약인데 사실 좀 흐지부지 됐었거든요. 다시 꺼내 들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저출산 문제가 우리가 심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약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교수님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을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이때까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알아서 해라. 너네들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너네들이 모든 걸 책임지라 이런 입장이라는 것인데 제가 이제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은 이들이 뭐냐면 스스로가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사업을 하는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아주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제가 천재적 의미로 생각할 때는 지금 지방 경제가 붕괴가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방에서 사업을 하실 분들이 대부분이 소상공인들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지방 경제를 살리는 것인데 또한 이것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가 뭐냐면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뭐냐면 국가가 하지 못한 일을 대신하는 겁니다. 지방 경제를 살리는 일을. 그렇기 때문에 무한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육아휴직 급여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의 경제의 한 축을 담당을 하면 그거에 공헌을 하면 국가에서는 그거에 대한 것을 담내를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출산 국가 그리고 지방 경제 붕괴라는 이런 두 가지의 큰 위기에 있는데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이 이제 소상공인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고용보험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소위 요즘에는 1인 자영업자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나홀로 사장이 많이 들어가고요. 네. 대다수가 나홀로 사장으로 좀 보여지는데 저는 이렇게 좀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이제 이런 육아휴직이라든지 네. 육아를 이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는 좀 이 시선이 이제는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환영이 되고요. 뭐 연간 2천억 정도 들여서 이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서는 굉장히 싼 값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정도 돈을 투자했을 때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그러면 그것을 실행하는 거에 대해서 중요성은 뭐 제가 딱히 말씀 안 드려도 많은 국민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정말로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이런 수당을 얻게 됨으로써 예를 들어서 출산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현재 육아휴직 제도를 소상공인 분들한테 적용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소상공인 분들은 개인의 노하우라든가 자기 본인이 없으면 사실상 그 업체는 이루어지지 않고 경력 단절이 있었을 때 육아휴직 이후에 돌아왔을 때 그 영업을 다시 한다는 보장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육아휴직 제도가 아니라 탄력적인 육아휴직 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근무 유연이라든가 아니면 아기를 낳았을 때 특정 시간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래서 지금처럼 일괄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은 기간을 설정하기보다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주말이라든가 이게 대체 의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한다든가 이러한 지원 방향으로서 촘촘하게 지원을 해야지 단순히 육아휴직을 지금같이 고용보험으로 해결한다면 사실상 이거는 그 기존에 있던 형평성이나 지금 이제 육아휴직에 대한 법을 네.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방향의 지원, 유연한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조금 결이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가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관 시절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또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상당히 크잖아요. 그걸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한다. 그럼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교수님? 예.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닌데 네. 이제 경제학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이제 장단점이 확실한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장점을 얘기하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근로자한테는 상당히 장점이겠죠. 내가 5인 미만의 이제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국가로서 보호를 받는다. 이런 장점이 있겠죠. 그럼으로써 뭐냐면 이것이 이제 사업장 쪽에서도 장점이 될 수가 있다. 왜 그러면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보장을 받는다면 그 양질의 노동자가 사업장에 들어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뭐냐면 이제 작은 영세업자들이 항상 어려워하는 것이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이 계속 바뀐다. 막 한 달 하고 그만둔다 그러는 건데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면 또 근로 환경이 좋아지면 그 근로 환경이 좋아지면 또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고 이런 것은 그 사업장 입장에서는 이제 약간의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항상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사업장 속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뭐냐면 정부가 또 사업장을 지원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예. 결국은 뭐냐면 돈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재정 건전성 문제에서 어느 정도에는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으니까 이런 시대가 바뀌는 것에 부응해서 이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은 사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저도 이제 제가 매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주시니까. 네. 5인 미만 이제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이제 출발했던 그 취지를 보자면은 이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지 않았습니까? 네. 과거에 이제 그런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굉장히 이런 노동 착취를 당하는 문제점에서 출발한 것이 이제 이런 근로기준법입니다. 그럼 과연 현 시대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그런 노동 착취라든지 근무 환경이 뭐 불안하다든지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든지를 놓고 봤을 때 그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단언할 정도의. 예, 일례로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네. 며칠 전에 주방에서 일하시는 여사님이 오늘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출근을 못 합니다라는 거를 제가 30분 전에 통보를 받았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주의 입장에서 이거 고스란히 이제 떠안는 부담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 여사님이 출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 업장에 오기 싫어서 출근을 안 했냐?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의해서 지금 뭐 대기업의 근로자들과 이런 소상공인의 근로자들은 굉장히 좀 역할과 지위가 많이 달라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장에는 사실 사람 구하기가 힘들고 사람을 대접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뀌었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네. 결국에는 그래서 나홀로 사장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근로자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과거에 뭐 제가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혼자 일하는 것이 또는 내 가족이 그 가족의 갖고 있는 직업을 포기하고 여기 와서 식당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근무 환경이라든지 수익적으로 괜찮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가족 산업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네. 과거의 환경에 빗대어서 이 근로기준법 5인 미만을 확대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악용이 돼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서 폐업하는 사례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소상공인 자영업자부터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진 후에 예. 이 부분들이 좀 해결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네. 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걸 무조건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네. 그에 준하는 이 고용주에 대해서도 사업주에 대해서도 보호해야 할 그런 법안들이 만들어진 후에 시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들을 살펴봤습니다. 공약들의 면면을 보면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동안 뭘 못해줘서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후보 본인이 꼭 해결사처럼 무슨 해결책을 내놓으려고 애쓰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엉뚱한 곳에 예산 낭비 안 하고요. 경제 잘 운영해서 경기가 좋아지면 그 자체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는 최고의 처방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묘수를 부리려고 할 게 아니라 정수를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에서는 21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계속해서 검증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